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대국 중국인이 배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상해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와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유하다는 중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슝다이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이며 외국 학생들이 선진 중국의 교육을 받기 위해 들어와 있는 중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특히 유럽의 학생들도 함께 지내고 있고 그들은 중국인인 저희를 부러워하기도 하죠. 최근 프랑스에서 전학을 온 블롱도 또한 저희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유럽의 심각한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처럼 살고 싶다고 말한다고 하며 현재 여기저기에서 중국처럼 신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블롱도의 아버지는 중국에 파견 온 주재원이라고 하셨는데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며 중국인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긴 하지만 분명 유럽인들은 중국에 대해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께서는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일생일대의 축복으로 여기라고 하셨고 세계 1등 시민인 중국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대접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될 수학여행지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유럽의 나라를 가서 블롱도처럼 중국을 선망하는 유럽인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포르투갈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중국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주축을 이루면서 중국을 존경하는 유럽인들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들 또한 이번에 갈 해외여행지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역사 선생님께서는 중국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유럽의 역사를 전체 합쳐도 중국 역사책 분량보다 적을 거라면서 유럽인들에게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부족하며 유럽인들이 돌로 만든 오래된 건축물들을 다 합쳐도 중국의 만리장성 하나보다 볼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만리장성을 보기 위해 중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고 자금성의 멋진 광경에 고개를 숙이는 외국인들이 무척이나 많잖아요.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들의 문화유산을 구경하고 도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유럽이 왜 중국의 원나라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200년 전 중국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학기 초에 새로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뀐 교장 선생님은 유럽 말고 다른 나라로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와야 한다는 말까지 들리자 저희들과 선생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울 만한 것이 없는 나라인데다가 전부 중국의 짝퉁과 같은 나라인데 그곳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중국의 교과서만 봐도 한국은 중국의 역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죠. 더욱이 한국에서는 음식 문화나 음악 등의 여러 문화들까지 중국 문화를 몰래 가져다가 세계에 팔아대고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편인데 국어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중국의 한글을 몰래 베껴가서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우긴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중국은 한족 중심의 나라이고 한글은 한족들이 만든 글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새로 바뀐 교장 선생님은 무슨 생각으로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하는지 도통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블롱도 또한 간만에 유럽을 가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며 좋아했는데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가서 뭘 보고 배울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종이를 나눠주시며 한국 수학여행 계획표를 말씀해 주셨고 한국 여행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은 모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유럽에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베껴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는 중국의 짝퉁 문화밖에 없어요. 차라리 일본이었으면 몰라도 한국은 너무 다른. 학생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블롱도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온 중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라니 솔직히 실망이야.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대단한 줄 알잖아요. 한자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져간 건데도 우기고 음식도 다 중국 거라고 하면서 해외에는 자기들 것처럼 팔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한국 경제도 중국 덕분에 성장한 거 아닌가요? 우리 없으면 다 무너질 나라라면서요.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자 선생님은 난처한 얼굴을 하며 교장 선생님의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생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죠.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죠? 중국보다 발전된 게 없는데요.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겠어요. 우리 역사책에만 봐도 알 수 있는 걸 굳이 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난 솔직히 한국보다 상해가 더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여기서 여행 다니는 게 낫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학생들은 하나같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역사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며 교탁을 두드리셨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내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마.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한껏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나라야. 우리 중국의 찬란한 문명을 받아들이고 겨우겨우 국가 체계를 갖춘 곳이지. 그런데도 지금은 마치 자기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울의 유적지를 보면 알 수 있어. 경복궁이니 창덕궁이니 하는 곳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자금성을 모방한 것이야. 건축 양식도 배치도 모두 우리 중국에서 가져간 거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국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문화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선생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전통 의상도 우리 한푸에서 따온 것이고 심지어 음식도 마찬가지야. 김치도 원래는 우리 절임 채소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고기도 중국 요리에서 파생된 것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창조한 문화인 것처럼 세계에 내세우고 있단 말이다. 학생들은 저마다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의 것을 베낀 거네요. 그렇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한국이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지.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한글조차도 원래는 중국에서 전해진 문자를 변형한 것에 불과해.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창제했다고 주장하지.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더더욱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요? 가봤자 짝퉁 유적지만 보겠네요. 차라리 진짜 유적지를 보러 자금성에 가는 게 낫겠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 수학여행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어쩔 수 없지. 다만 너희가 직접 한국을 보고 그곳이 얼마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고 또 얼마나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오면 좋겠다. 학생들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유럽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수학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셨죠. 뭐? 한국을 간다고?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분명 유럽을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도 당황한 얼굴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원래는 프랑스나 포르투갈 같은 곳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셨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을 가는 거야? 거기서 배울 게 뭐 있다고? 어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문화를 따라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굳이 거기 가서 돈을 쓰면서 수학여행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면서 결정하신 거라는데 학생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어요.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셨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야. 한국이 중국 덕분에 경제 성장을 한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줘서 가능했던 거잖아. 그 나라 자체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 한국을 보면 전부 중국의 하위 버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중국인인 우리가 왜 그런 나라를 직접 가서 봐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학생들도 다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 해요.
블롱도도 유럽을 갈 줄 알고 좋아했는데 한국이라고 하니까 실망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솔직히 한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야. 가봤자 중국 문화의 짝퉁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질투하면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이상한 말을 듣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께 말해야 해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씀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기대했던 유럽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실망스러운데 부모님까지 걱정하시니 더욱 답답한 기분이 들었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항공권을 보니 한국항공사 비행기였어요. 저는 순간 불안해졌죠. 한국항공사는 중국인들에게 표를 더 비싸게 팔면서도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들었거든요. 괜히 기내에서 불편한 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하필 한국항공사야. 제 친구가 티켓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인에게 가격을 높게 매기고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서비스도 중국 항공사보다 못하다고 했고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들어서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좌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기내가 깔끔하고 좌석도 널찍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때 블롱도가 창가에 앉으며 감탄하듯 말했어요. 와, 이 비행기 대박인데? 지금까지 탄 비행기 중에서 제일 좋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블롱도는 좌석을 만져보며 이어서 말했어요. 봐봐, 의자도 편하고 화면도 크고 기내도 조용하잖아. 게다가 승무원들 엄청 친절해. 방금 지나가면서 나한테 미소까지 지어줬어. 그 말을 듣자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좌석을 살펴보더니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진짜 넓네? 화면 해상도 장난 아닌데? 다들 예상과는 다른 기내 환경에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조금 후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중국인에게만 이상한 음식을 주는 건 아닌지 긴장했지만 받아보니 메뉴도 다양했고 맛도 괜찮았어요. 승무원들도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어요. 블롱도는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탄 항공사 중에서 서비스 제일 좋은데 유럽 항공사보다 훨씬 낫네. 저는 블롱도의 말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어요. 한국 항공사는 후지고 중국인에게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예상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원래라면 기대되지 않았을 텐데 비행기에서 생각보다 좋은 경험을 한 후라 조금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이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중국의 국제공항도 크고 웅장하지만 여기 인천공항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건물 디자인도 세련됐고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바닥부터 유리창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놀라웠어요. 블롱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야, 이 정도면 유럽 공항보다 나은데? 저도 모르게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내 표지판이 직관적이고 동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게다가 공항 직원들이 다들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안내해줬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대충 설명하거나 무뚝뚝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선 정반대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어요. 수화물이 빠르게 나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친구들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당황한 눈치였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가끔 짐이 나올 때까지 30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 화장실에 들렀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화장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금방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여기 화장실은 다르더라고요. 바닥에 물기가 없고 변기 주변도 깨끗했어요. 게다가 화장실에서 은은한 향기까지 나는 게 신기했어요. 세면대도 물때 없이 반짝였고 손 건조기도 최신식이었어요. 와, 중국 공항이랑 너무 비교되는데?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비스, 청결함,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인천공항이 더 뛰어나 보였어요. 그때 불롱도가 저를 툭 치며 웃었어요. 너도 인정하지? 솔직히 중국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리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눈앞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공항 버스는 깔끔하고 시트도 편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거대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게 인천대교야? 옆자리 친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인천대교는 상하이의 동해대교보다도 웅장했어요. 길이가 어마어마했고 다리 구조도 놀라웠어요. 특히 주탑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케이블이 아름답게 뻗어 있었어요. 중국에도 대형 교량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로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은 없지 않냐? 불롱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 위를 달리는 도중에도 충격은 계속됐어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도로 표지판과 가드레일도 깔끔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도 빠르고 질서 정연했어요. 다리를 건너자 서울로 들어섰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서울이라고? 서울 도로는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이 북적거리는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로 체계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버스 전용 차로였어요. 저거 봐. 버스가 따로 가잖아. 서울의 버스들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정체 없이 쭉쭉 나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승용차들은 일반 차로에서 줄지어 있었죠. 교통체계가 정돈되어 있어서 혼잡할 줄 알았던 도로가 오히려 여유롭게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도 버스가 차들 사이에서 막히는데 여긴 버스가 훨씬 빨리 가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니 고급차들이 엄청 많았어요. 독일 브랜드의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전기차들도 많이 보였어요. 저거 다 한국 사람들 차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거 진짜 예상 못했는데 한국에 이렇게 좋은 차가 많을 줄은 몰랐어.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어요. 공항부터 도로, 교량,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수준 높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가이드와 함께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했어요. 가이드는 한국인으로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어요. 정중한 태도와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글 배우기 체험입니다. 한글,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거 중국에서 베껴간 문자 아니야?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 보니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글 체험관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글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곧이어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조선시대의 왕,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몰라 문맹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죠. 왕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가이드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체계적인 문자라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문자라는 것까지 직접 한글을 써보는 체험도 진행됐어요. 몇 개의 글자를 적어보니 한글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중국어처럼 수많은 한자를 외울 필요도 없었고 발음과 글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이거 신기하다. 한자는 획수가 너무 많아서 쓰기 어려운데 이건 규칙이 있네. 그러니까. 게다가 발음 기호처럼 조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배우기 쉽겠어.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일정으로 저희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장으로 이동했어요. 가이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소개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과학, 경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천문학과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순간 놀랐어요. 조선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조선은 이미 15세기에 활판 인쇄술을 사용했습니다. 유럽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죠. 유럽보다 앞서 있었다고?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불롱도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게다가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셨어요. 농사력 개량, 조세제도 개혁, 의학 발전 등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셨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세종대왕 대단한 인물이었네.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다.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역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했어요. 보통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던 분인데 이번에는 말수가 줄어든 듯 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한글과 세종대왕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의 활판 인쇄술이 유럽보다 앞섰다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은 살짝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역사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유럽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더 발전된 형태였고 영향력도 훨씬 컸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한 조선의 활판 인쇄술이 유럽보다 앞섰다고 했고 심지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걸까? 불롱도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봐봐. 뭔가 당황한 것 같은데? 선생님의 표정을 다시 보니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라면 단호하게 중국이 원조다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글은요? 듣다 보니 정말 체계적인 문자 같아요. 우리가 쓰는 한자보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살짝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한글이 체계적인 건 맞지만 결국 기본 원리는 한자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조선이 중국 문화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독창적인 문자라고 보기엔 어렵지.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글을 직접 써보면서 그것이 단순한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게다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문자 체계와는 다른 혁신적인 발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롱도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한자를 변형했다면 이렇게 규칙적인 문자일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러게.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닐까?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마치 더 이야기하면 불리해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실제 모습 사이에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복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준 대로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라서 다들 신이 났어요. 하지만 한복을 받아들자마자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한푸 아니야?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 한푸랑 비슷한데 원래 중국 옷에서 가져간 거 아니야? 또 다른 학생도 덧붙였어요. 불롱도가 한복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본 한푸보다 훨씬 간결하고 실용적인데? 학생들의 궁금증이 커지자 가이드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복과 한푸는 분명 다릅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지만 옷의 형태와 발전 과정이 전혀 달라요. 한푸는 길고 화려한 장식이 많은 반면 한복은 실용성과 미를 함께 갖춘 디자인입니다. 조선시대 한복은 특히 활동성을 고려해 발전했고 고유한 한국의 미학을 담고 있죠. 학생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복의 곡선미와 색채 조합도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제 속에서도 복식 문화가 발전했고 각 계층에 맞는 디자인이 따로 있었죠. 단순히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킨 고유의 전통 의상이에요. 가이드는 이어서 한복의 상징성과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남성들의 바지와 도포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복의 색상이 신분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편한데? 한푸보다 활동하기 훨씬 좋네. 가벼운 느낌이고.
블롱도도 거울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디자인이라면 서양에서도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세련된 느낌이야. 그제야 학생들은 한복이 단순히 중국 옷을 베낀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발전한 고유의 전통 의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전통 의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해보면 한국이 절대 중국 문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옷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본 후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가이드가 우리를 한국식 뷔페로 안내해 주었죠.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마구 가져다 먹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반찬과 밥, 국, 고기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다들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음식을 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가이드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당히 먹는 게 한국의 예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담아서 남기면 한국에서는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음식을 아끼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아껴 먹는 문화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그리고 신중하게 음식을 골라 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한 입 먹어보니 바로 그 맛에 모두가 놀랐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중국 음식이랑 완전히 달라. 맛이 깊고 신선한 재료들이 진짜 맛있네. 중국 음식은 뭔가 더 기름지고 인공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 음식은 정말 자연스럽고 깔끔해. 우리는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깔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김치, 된장국, 불고기, 비빔밥까지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특히 밥과 반찬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어요. 이건 진짜 대박이다. 중국에서 먹던 음식이랑은 다르게 이런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한국의 음식은 진짜 정성이 들어간 느낌이야. 담백하면서도 맛있고. 블롱도는 계속해서 감탄하며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을 무시했는데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이런 맛은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가이드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만큼 조리법에도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잘 먹는 것도 한국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음식을 허투루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의와 정성을 담아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많은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고기와 밑반찬,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학생들 모두는 그동안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 자유로움에 점점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을 베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점점 더 변했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지내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다소 낮게 평가하며 중국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게 이해돼.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점점 한국인들이 부러워졌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그런 자유로운 대화가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조심해야 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중국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는 정치적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부러워. 우리는 중국에 돌아가면 다시 그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한국은 정치적인 자유와 시민들의 권리가 잘 보장된 나라였고 그곳에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었죠. 우리는 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걸까? 중국도 이렇게 자유롭고 열린 사회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중국에서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더 답답해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로움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것이 항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한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지, 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학여행을 하면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에 더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기술을 엿보기 위해 박물관을 가게 되었죠. 한국 로봇박물관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시된 로봇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였죠. 로봇들은 단순한 산업용 로봇부터 인간처럼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는 AI 로봇까지 다양했어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나니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하다니.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구나. 우리 중국도 빨리 한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전파해야 해.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고도화됐는지 실감했어요. 특히 로봇들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은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술력은 단순히 기계적인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중국도 이런 기술이 발전해야 할 텐데 지금도 중국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처럼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이나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술은 아직 멀었어. 한국의 로봇박물관에서 느낀 감동은 그만큼 컸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할지,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이미 미래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빠르게 한국처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중국도 기술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발전을 이뤄야 해. 한국처럼 사람들을 돕고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느꼈어. 그만큼 한국의 기술은 놀라웠고 저는 중국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처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혁신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이 끝날 무렵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신 듯 했어요. 와, 한국의 기술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니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문화와 역사적인 면에서만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기술력, 서비스, 그리고 전반적인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한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우리는 그저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죠. 그리고 한국에 이민을 가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자유와 기술적인 우수성,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존중을 찾기 위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가치관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중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제 이해가 돼. 한국은 기술도 발전했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도 정말 좋고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 대해 단지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과 기술,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그동안 중국에서의 삶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한국에서만큼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정말 소중했어요.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보이는 더러움, 사람들 대부분이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 있는 노숙자들, 공공장소에서나 화장실에서 느껴지는 위생 상태의 차이도 정말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익숙해졌던 모습들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니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본 깨끗한 거리와 시설, 친절한 서비스와 문화적인 예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후진국처럼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길거리나 공공장소는 정말 깨끗하고 거리의 모습도 정돈돼 있었고 화장실 하나도 정말 깨끗했었죠.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지?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롭고 깔끔한 환경을 다시 떠올리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중국에서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쓰레기 더미를 마주칠 때가 많고 사람들이 무심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모습도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또한 한국에서 본 노숙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그곳에서는 거리에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한국은 정말 생활 환경이 좋고 사람들의 배려심이 돋보이는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중국에서의 일상에 다시 적응하려니 그동안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왜 한국처럼 변할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며 한국의 청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학교에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듣고 난 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앞선 나라이며 우리가 꼭 한국을 이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조금 놀랐지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고 그들의 기술력, 사회 시스템, 사람들의 마인드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우리가 한국을 넘기 위해선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그들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분석하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진 높은 기술력과 혁신적인 시스템은 정말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고 강력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종종 사회 시스템이나 공공장소의 질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잘 관리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왜 그렇게 발전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사회 전반이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죠. 그에 반해 중국은 아무리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도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처럼 중국이 한국을 이겨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더 잘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중국이 한국처럼 깨끗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질서, 청결, 기술력,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고 그만큼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은 그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가진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시스템이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따뜻하며 무엇보다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부럽다고 느꼈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